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서울 경기 지방에 국지성 호우경보가 발령이 돼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모처럼 페인트 칠을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자, 제가 보니까 서울 경기 국지성 호우 지금 금요일 정도까지 아마 내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90에서 120mm 정도 오늘 내일 내린다고 합니다. 물론 뭐 안 내릴 수도 있겠죠. 자, 우산 지수는 70, 수면 지수는 50이라고 하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온도는 떨어졌어도 습도가 높아서 좀 수면의 질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날이 좀 우중충할 때 여러분들 기운 내야 되고요. 조금 습도가 높으면 불쾌 지수도 높아지고 또 냄새도 퀴퀴하고 여러 가지로 컨디션이 나빠지기 마련인데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또 하루하루 잘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용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수요일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수 읽는 남자 최진봉 교수. 수 읽는 남자 이거 너무 아무래도 이상해요. 바꿔야 돼요. 어쨌든 최진봉 교수와 함께 여러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프의 촉 시간에는요. 사건 사고 소식 또 여러분들하고 한번 가열차게 얘기해보죠.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조용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용준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 기자님은 항상 웃는 인상이잖아요. 네. 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웃으면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으나 일단 나쁜 일은 무조건 웃으면서 극복하겠다. 네. 참 신박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댓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비난도 좀 있지만 이렇게 항상 웃는 게 좋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뭐 이런 옛날 속담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생각해 보면 너무 심각한 거 싫어. 이제 좀 진지한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좀 웃으면서 좀 분위기 좀 밝게 하고 긍정적인 멘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들 모두 힘들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보죠. 근데 뉴스가 별로 긍정적이진 않네. 대통령이 또 카르텔 얘기를 했군요. 네. 그 이권 카르텔이란 대통령 한마디에 기초과학의 미래가 뿌리째 흔들리게 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분야를 이권 카르텔의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연이어 강조하면서 기존 R&D 체계에 대한 부신을 드러냈는데요. 단 2달 만에 이게 전면적인 예산 칼질로 이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R&D 예산으로 올해 24조 9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 줄어든 21조 5천억 원을 반영하면서 13.9%나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14%나 예산을 삭감해버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또. 그렇죠. 야, 진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게 움직여지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 R&D. 야, 이 R&D가 뭔지 아실까? 살짝 의심이 들긴 합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은 이 과학 분야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근데 그 돈이 기본적으로 자기네 끼리끼리 해먹는 것 같다. 특히 겉으로 성과가 안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의심하고 있다. 성과가 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기초과학이라든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투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으로 미루자. 난 안 하겠다. 이제 이게 요점인 것 같죠? 맞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원래 사실은 IMF도 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과학 분야의 예산은 늘어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올해 이제 108개 사업이나 통폐합을 했는데요. 이종호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이제 예산은 10조 늘었지만 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였다. 나눠먹기 형식으로 연구비를 가져간다거나 연구 기획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넣어 유리하게 하는 등 카르텔적 요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카르텔적 면모가 드러났는지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텔이 있다고 딱 주장을 해.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보려면은 실제 카르텔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이나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한 개도 없고 그냥 카르텔이 있다. 니네 나눠먹기 하지 말아라. 나 예산 못 주겠다. 이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이종호 장관, 예, 계속 얘기하십시오. 예. 예, 과기부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면서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양자, 반도체, 2차 전지, 우주 등 7개 국가전략 기술 분야에는 예산을 6.3% 늘렸습니다. 네. 반면 삭감 분야를 보면은 이제 감염병 32.8%, 기업 24%, 소부장 분야 9.3%를 각각 줄였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감염병, 와, 우리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 고생했는데 그걸 32.8%나 줄이고 소부장 분야를 거의 10% 줄이면은 일본하고 우리가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분야를 지금 그쵸. 줄인다는 거잖아요. 오. 게다가 우주연구원 관련해서 출연기관 예산도 10%나 삭감한다고요? 누리호의 주역인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25개 정부 출연기관에 투입되는 예산도 10%나 삭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지원이 없으면 성장 자체가 어려운 기초과학 분야도 6.2% 삭감했는데요. 기초연구 지원 사업은 연구팀이 직접 신청해서 경쟁하는 구조라서 이런 카르텔이랑 무관한데도 삭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기초과학 분야는 특히 재정 지원이 없으면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없고 또 사실은 겉으로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사기업에서 지원해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쵸. 결론적으로 나라에서는 미래, 정말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 분야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야, 이상하군요. 또 과기부에서는 R&D 제도 혁신 방학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그 상대평가를 적용해가지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제 구조 조정하고 다음 연도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선별한 연구에만 집중 지원하면서 또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연구 수당은 인센티브라고 해서 이제 줄이니까 연구자들의 소득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군요. R&D 사업에 전년 상대평가를 적용한다? 근데 이런 쪽은 사실 상대평가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위 20% 미흡한 사업이나 문제가 되는 사업은 구조조정 등을 하겠다. 이 과학자들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는 지금 완전 들고 일어났는데요. 과학자나 과학기술단체가 이제 카르텔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면서 그렇죠. 모욕적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격양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이제 과학이 한국의 미래라고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학만큼은 좀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뒤통수를 세게 때렸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성과는 나오는 연구만 하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소위 돈이 안 되는 연구는 고위험 연구는 회피하는 풍조가 커지면서 기초과학 분야가 뿌리째 흔들리겠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분야가 꽤 여러 곳 있는데 이제 겉으로 잘 티가 안 나고 좀 더디게 성장하는 분야라든가 그러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모욕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결국 기초과학 분야까지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군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얘기해 주실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좀 더 집중해보면 대통령실은 이균용 후보자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법관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 왔다며 그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뚜렷한 보수 성향을 지닌 이 후보자는 지난 정부 초기에 취임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정통법관인 거는 맞죠.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섰다? 이건 누가 평가한 거죠? 나는 그거 본 적이 없는데. 이분 대전고등법원장도 했었었고, 지난번부터 계속 그 후보에는 올랐었지만, 사실은 엄청 보수적이고, 엄청 기득권적이고, 엄청 엘리트주의적이어서, 좀 그렇습니다. 게다가,
특히 윤 대통령하고 또 친한 친구의 친구다. 이 말 때문에 좀 유명해지면 아닙니까?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느냐는 질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의 친한 친구다, 친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게 좀 웃기는 건데요. 이균영 후보자는 16기란 말이에요, 연수원. 근데 우리도 대통령은 저기 저 20 몇 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대학교 1년 후배인데 자기는 먼저 올라가고 여긴 저기 밑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별로 이렇게 안 했던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또 중간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분은 민사판례 연구회 소속이기도 하고 또 친한 친구라는 거를 또 지난 국감에서 강조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요즘은 별로 안 만났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긴 해요. 예.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좋은 말이 있군,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군요.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있었다는 거죠.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2016년에는 픽장애로 알려진 투레트 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건 차별이라고 판결하면서 이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네. 2019년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지휘감독 책임자였던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그랬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특히 게이오 대학의 연구 주구를 파견이 돼서 2번이나 갔다 오신 분이기도 하고 일본 통구로 알려져 있어서 대표적인 지일파로 분류되기도 예, 합니다. 그리고 비교법적 그러니까 외국의 법제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대통령하고 좀 합이 맞는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특히 이분이 이제 들어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대법원 구성이 상당히 바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누구누구가 이번에 끝나고 누구누구가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중도 보수 성향은 8명으로 늘고 진보 성향 대법관은 5명으로 줍니다. 대법원 구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바뀔 전망인데요.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을 시작으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8월, 김상환 대법관이 12월에 퇴임합니다. 내년에만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 6명이 교체됩니다. 대법관 임명은 통상적으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협의해 정해지는 만큼 보수 우위로 대법원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근데 대법원장은 사실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내세운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만약에 표결을 거쳐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 또 좀 복잡스러워질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보수 우위로 이제 돌아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좀 기존의 대법관 체제가 사법부가 이제 이런 진보 성향이나 중도 성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너무 보수 쪽으로만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판사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의 임명 절차는 솔직히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이죠. 인사청문회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장 임명은 조금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이 국회에 입김이 좀 더 세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에 이분이 꼭 임명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이 되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실시를 하고 인사청문 특위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게 되죠. 국회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도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당이 찬성을 해줘가지고 임명동의 과반을 넘겨서 사실은 그러니까 임명이 됐었던 것인데요. 이번에 이 대법원장 후보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법원장이 또 바뀌면 그 분야나 이렇게 판례나 뭐 판결의 흐름이나 이런 게 다 바뀌어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만약에 야당이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이런 사법부의 보수가 아무래도 이런 나중에 정치 판결 논란까지도 이어지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좀 문제가 좀 앞으로 계속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되게 중요한 판결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서 이 대법원장이 어떤 성향을 띠느냐, 또 대법관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업 관련해서 피의자로 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첩첩산중인데 이런 모든 것들의 판결이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입김에 따라서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이것도 조금 주목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윤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최진봉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입니다.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꼭 필요합니다. 야, 이분을 한 번 안 만나고 나면은 일주일이 얼마나 긴지. 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알까요, 본인은? 자, 최진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알아요, 몰라요? 별로 대답하기 싫어요? 알겠습니다. 곤란한 질문은 하지 예. 않기로 이미 다 네. 답은 들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 네. 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됐고요. 대통령은 어쨌든 형식적으로 한 번 더 요청은 해보지만 네. 그것과 상관없이 24일에서 25일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3일 날 그 김현 위원하고 네. 김효재 직무대행 김효재 위원하고 둘이 좀 그만두잖아요. 그만두죠. 23일이면은 오늘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늘 그만둬요. 그러니까 내일 그럼 결과적으로는 딱 끝나자마자 내일 임명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청문 보고서 두 번째 요청을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원래 열흘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짧게 줬어요. 그렇죠. 내일까지 해달라고 했고, 내일까지 연락이 안 오면 뭐 당연히 안 하겠죠. 민주당이 할 리가 없잖아요. 이동관 후보자 지난번 청문회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격이 없어요. 네. 저는 좀 후한 무치 좋게 얘기하면 뻔뻔하다. 좀 그냥 얘기하면 소위 뻔뻔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방통위원장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민주당도 채택 안 할 거예요. 그럼 내일까지 시한 줬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17명인가 8명인가 그래요. 지금 그 청문 보고 채택 안 되고 임명된 사람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부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돼서 임명한다고 비판을 하더니 국민의힘은 아주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됐어요, 당연한 것처럼 이제. 얘기해요. 네. 비정상화된 공영방송 바로 잡는다고 뭐가 비정상화돼 있는데요. 네. 아니 원래 언론의 역할이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역할하면 무조건 비정상입니까? 네. 그럼 정권에 나팔수를 해야 돼요? 정권이 원하는 것만 보도해야 돼요? 그게 공영방송의 역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겨요.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말 잘 돌려주고 싶어요. 진짜로. 한 100배로.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유리한 얘기하면은 언론이 공정한 거고 네.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정부 하는 것에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문제다 이러고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특히 그런 걸 잘하시는 분을 또 방통위원장에까지 지금 올리겠다고 하고. 수준이 아주 그냥 아니 방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네. 공정성이라는 일도 없고요. 아니 뭐 정치인 출신은 100번 양보해서 뭐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네. 정치인 출신을 떠나서 이 사람이 예전에 MB 정부에 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MB 정부 때 종편 만들고요. 종편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방송사들을 탄압을 해가지고 MBC KBS 사장 다 날리고 바꾼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사들 날리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김효재 지금 대행이 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이사들 다 바꾸고 방심위원장도 쫓아내고 방통위원장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눈에 뻔해요. 그리고 이 쫓아내는 과정도 너무너무 그러니까 MBC 노조가 이번에 김효재 대행을 고발했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무슨 감사를 하고요. 뭐가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 나오기 전에 처리를 해버려. 맞아요. 아니, 재판도 그래요. 기소가 되면 처리래. 네. 아니 기소됐다고 범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기소된 것만 가지고 무조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감사원에서 결과 나오면 거기다 소명할 기회도 안 줘. 청문회도 안 해요. 이 사람 불러가지고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날려버려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 이게 절차상으로 맞냐고요 대체. 아니 저는 제가 법조인이지만 솔직히 절차적으로 하나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네.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물어붙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이게 옳지 않았다고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달라지는 거 없죠. 지금 현재 욕을 먹거나 말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은 밀어붙여서 시스템을 바꿔버리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그런 되면 거죠. 나중에 옛날에 그게 잘못이었어라는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맞아요. 그게 바로 정윤주 사는 케이스예요. 대법원 가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배임 횡령 이런 관련해서. 근데 쫓겨났죠. 월급 네. 못 받았죠. 그거 돌려받지도 못했어요. 아, 나중에. 왜요? 원래 돌려받아야 되는 몰라, 건데. 못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왜냐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가요. 그 사이에 네.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네.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가처분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또는 최소한 소명의 기회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또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해촉시킬 때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안 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건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 근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다 그러니까 감당하려고.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거 다 국정감사가 아니라 이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뭐 탄핵 받고 나서 했던 게 뭐야 그거? 그것처럼 해야 돼요. 특검 같은 거 해서 나중에 정권 바뀌면요. 이거 다 다시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 다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기도배님께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네요. 예. 아마 그것도 저는 동의해요. 아, 그래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네. 예를 들어서 입법부는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어제도 그 최강욱 의원하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정말 너무너무 야, 진짜 수준이 두 분이 다 솔직히 저는 최강욱 의원도 그런 표현을 쓰지 말았어야 된다고 그건 생각하고 맞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도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자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한 것을 뭐 좀 지나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네. 장관은 그런 태도를 하면 안 되는 좀 거예요. 폼이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개인이지만 그 사람 국민을 대표해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 그럼요. 관료한테. 네. 그러면 국민 앞에 대답하듯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말싸움하라고 거기 보내놨어.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탄핵시켜야지. 왜 안 하는 거 왜? 그런 아니 얘기가 안 그렇게 나와. 행동하는 사람을 탄핵하고 그러라고 입법부에 탄핵권을 준 거 아니에요. 네네. 검사들도 잘못하면 탄핵시키고 법관도 잘못하면 탄핵시키고 해야지. 무슨 역풍을 걱정을 해? 아직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무슨 역풍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 탄핵안 올려놓고 네.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리는 걸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이 너무 소명부족이고 너무 제대로 일을 안 했구나라는 느낌을 딱 받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봐라 우리가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닌가.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얘기하고 문제 삼고 그다음에 계속 얘기를 해야죠.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두 번째는요. 탄핵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렇게 역풍을 걱정하는 소위 비명계들 역풍 걱정하잖아요. 그분들. 네, 네. 그러면 이상민 장관 탄핵에서 돌아왔어요. 역풍 불었어요? 무슨 역풍이 불었는데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 네, 거. 네.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정지시켜야 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도하게 하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으로 못하게 만들고, 시행령 고쳐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손 놓고 보고만 있어. 그러니까. 뭘 한 게 있어요 대체.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입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또 법 올리고, 다시 처리하고, 이번에도 그래. 이번에도 김진태 의장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이번에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올리기로 했거든요. 김진표. 김진표가 그거 막았어요 또. 네. 그래놓고 또 언론은 뭐라고 떠드는 줄 알아? 야, 이거 김진표가 잘 야권이 일방적으로 하려는 건 잘 막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김진표 의장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당 출신이에요 대체? 아니 그러면 네. 이렇게 국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있으면 입법권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행정부의 저런 무도한 행동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김진표 네. 의장은 국회를 무시하고 저렇게 거부권 맘대로 날려가지고 네. 입법해가지고 올리자마자 거부권 행사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러면 의장이라고 뭐라고 그래? 대통령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야지. 네. 행정부가 왜 입법권을 이렇게 자꾸 그렇죠. 무시하냐. 그게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해야 될 말 아닙니까? 네. 그러라고 근데 사실 있는 거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 오히려 동조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네. 짜증나게, 진짜. 네, 좀 화가 날라고 약간의 그래. 방송 사고가 화가 날라고 그래, 진짜. 화가 나요, 알았어요. 웬만하면 참고 제가 맞아요, 점잖게 하려고 맞아요. 하지만.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결과론적으로 허위뿐인 인사청문회였고 임명 강행하는 대통령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됐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이렇게 없을까? 있는데 안 하는 걸까? 몰라서 안 하는 걸까? 네, 할 말이 없다. 이게 지금 최진무 교수님의 지금 속에서 화가 많이 나는 걸 네. 꼭 참고 한 말이었습니다. 자, 이동관 후보자 임명이 어쨌든 뭐 초읽기 들어갔죠. 네, 오늘 내일 그렇죠. 하겠죠. 내일 하겠죠. 네, 근데 언론들이 논조 변화가 이제 있어요. 네. 이동관 후보자는 사실은 솔직히 전 이거는 옛날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보수가 조중동이란 말이에요. 네, 조선일보, 그렇죠. 중앙일보, 네, 네. 동아일보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머지 뭐 세계일보도 그렇고 뭐 여러 회사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건 무조건 좋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 조선일보예요.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근데 동아일보가 원래 조금 논조가 조금 중간에 바뀌긴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옛날처럼 막 좋다 하지는 않고 이제 비판할 걸 비판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예. 타임에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이 돼버려요. 예.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바뀔까 또? 어떻게 친 1호? 바뀌겠죠. 아,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너무 지지를 못 받고 뭐 카르텔 얘기하고 뭐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이런 얘기하는 것에서 비판적 논조를 내는 것은요. 정말 비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 이게 무슨 그래요?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윤석열 정부가 계속돼야 동아일보든 아니면 채널에게 유리한 환경이에요. 그럼 그걸 깨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막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그럼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게 체제가 무너지는 수가 있잖아. 그렇죠. 너무 심하게 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거야. 아, 그래서- 자기 이익 중심이라는 게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야 너무 나가지 마. 이 정도는 해야지. 네, 여기서 네. 멈춰. 이 정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제 네. 말이. 그러니까 제 말은 정말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려는 의도보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리, 이익을 포기할 수 없고 이게 혹시나 무너질까 위험성이 존재하니 그 위험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약간의 쓴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막 나가니까. 네네네. 그러다가 진짜 뭐 그건 미래 얘기고요. 그냥 제 생각인데 그러다가 진짜 옛날처럼 탄핵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자기들 권한 다 내려놔야 되잖아. 네. 조중동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부가 있어야 본인들한테 유리한 방송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뺏길까봐 걱정돼서 이제 좀 자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진정으로 그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 상당히 그러면 안 좋은 말인데. 네. 저는 좀 진정성 있게 비판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동관이 동아일보 출신이에요. 아시잖아요. 사실 또 그분의 특성이 내 편, 네 편 정확히 가른다는 거. 그렇죠. 어. 만약에 찍히면 바로 아웃이에요. 끝까지. 끝까지 아웃입니다. 누구랑 똑같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동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YTN, KBS, MBC도 논조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봅니다. 어떻게 당장 제가 당장. MBC에서 잘렸어요. 아, 그래요? 무슨 네. MBC 뭐에서? 신장식에 그거 있잖아요. 뉴스 하이킥에서 저희 코너가 통째로 없어져요.
아, 그래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내일이 제가 목요일 날 출연하잖아요.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코너냐면 미디어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동관 얘기만 한 거야. 미디어 비평이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담이 됐나 봐. 뭐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PD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미디어 비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우리 얘기, 즉 MBC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MBC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부담이 됐나 봐. 그래서 코너 자체는 없어요. 일단 잠깐 여기서 조금 의심이 드는데 최진명 교수는 본인이 잘렸냐 안 잘렸냐 해가지고서 공정하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겠죠, 설마? 이것 보세요. 제가 틀린 게 아니고 미디어 비평 코너를 없앴다는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만 잘라냈으면 MBC마저도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제작진은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은 위에서 혹시나 그런 문제가 계속 왜냐면 이동관 임명은 뭐 그냥 사실화된 거고 네, 네. 그랬을 경우 이렇게 계속 비판하다가 본인들이 이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판단이고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듣는 건 사실 아니고. 그럴 수가 있죠. 네. 왜냐면 MBC는 지금 사면 초과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네. 지금 이렇게 가면은 아무리 버텨도 사장이 이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장이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살아남기 그러면 어렵겠죠. 사장이 바뀌면 본부장들이 다 바뀌어요. 그럼 진행자가 바뀌고 출연자도 바뀌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이 코너 자체는 완전히 없앴어요. 그러니까 저만 빠지는 게 아니고 저랑 이제 그 문희정 평론가랑 네, 지난번에 온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그만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미디어 비평이니까 계속 언론 얘기하고 방통 얘기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네, 얘기할 순서리를 할 수밖에 계속 없죠.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그게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고 YTN도 그래 저는. YTN이 5억 손해배상 받고 그다음에 소송당했잖아요. 네, 3억짜리 또 그러면 받고. 추가적으로 계속 보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추가적으로 찾아가고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 한 사람 있잖아요. 네, 네. 바로 돌려준 게 2달 있다 돌려줬다. 네, 네. 계속 파야지. 더 근데 이상 못해.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인사청문회가 18일에 있었는데 네. 그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도가 계속 쭉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안 나오더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미 줄서기를 이미 하는 끝났다? 거 그렇죠. 그렇게 보아요 저는. 이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요. 옛날에는 진짜 이동관이 막 그거 할 때 종편 만들려고 하고 미디어법 바꾸려고 할 때는 파업을 했거든요. 전부 다. 그렇죠. 요즘 그런 분위기도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힘들다 이거죠. 해봤자 의미도 없고. 네. 그냥 순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 원래님께서 최진명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네. 당신의 목소리에 위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YTN, KBS, MBC 논조 변화가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그거는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이게 봐요. 지금 보는 네.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이 언론계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청문회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동관 씨가 동아일보 입사한 게 1985년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85년. 그 당시에 12월. 병역 의무 이행 중이었는데. 이행 중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역하기 전에. 입사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 이거는 어. 비리가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 그냥 추미애 전 장관 그 아들 정상적으로 휴가 나온 것 갖고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네네. 이분은 휴가에 기록이 없어. 휴가나 외출에 기록이 없다고요. 근데도 나온 거지. 왜냐면 보세요. 세 가지 동아일보에서 기자를 뽑을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자격 조건이. 네. 나이. 나이. 그 당시엔 나이가 있어서 요즘은 네. 나이가 없는데. 두 번째 병역 필. 예. 네. 하나는 뭐지? 학력. 학력. 예. 근데 학력은 되잖아요. 학력은 그렇죠. 되는데 병역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근무 중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 하나? 학력 병역, 나이도 문제가 됐어요. 근데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네. 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인이 된 당시의 동아일보 총무국장인가 총무과장이 네. 예외를 인정해 줬다. 그건 자기 주장이잖아. 그거 자기 주장이에요. 이분은 작고를 하셔가지고 확인이 안 돼. 아하.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은 이제 본인 해명이에요. 이거는 이동관 후보자 해명은 뭐냐면 본인은 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생보다 대학원 졸업한 사람한테 나이를 더 인정해 줬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 이 당시 나이는 29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1957년생이거든요. 예. 근데 동아일보 들어간 거는 입사 시험 들어간 거는 1985년이잖아요. 5년.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만으로 28.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그 당시 나이로 29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게 되는 들어가는 거죠. 거 수습 기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뽑은 근데 게. 총무과장인 걸 예외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왜? 이 왜냐하면 사람 대학원 다녀서 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몰라요. 확인이 안 돼. 네. 왜냐면 이분이 작고를 하셨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시험 병역. 과정이에요. 병역 문제예요. 왜냐면 12월이 저녁이었어요. 12월 12일인가가 아마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2월이 저녁이었는데 그 전에
2번의 시험을 봐요. 필기 시험 면접. 아, 그럼 그때는 완전하게 미필이네. 그렇지. 미필이고 그다음에 나와야 돼. 네. 아니 필기 시험 보는데 군대 안에서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오면 기록이 남아야 될 거야. 이 사람이 휴가를 받아서 그렇지. 왔다든가. 휴가를 가든지 아니면 외출을 나오든지 그렇죠. 기록이 없어. 국방부에 다 뒤져봤는데 이 사람이 외출이나 휴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부대장이 인정을 해줘서 나갔대. 부대장이 인정을 해도 나간다. 그러니까 특별 휴가를 해줘야지. 그러면 그렇지. 외출하든가. 그러면 이게 기록이 남아야 된다니까요. 기록이 없어. 그러면 군형을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탈영이야, 탈영. 탈영이에요? 네, 탈영이에요. 진짜? 서류상 탈영이지. 그러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부대장이 인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예. 본인이 그걸 외출이나 아니면 휴가에 근거를 남기고서 나가야 되는 그래야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 밖으로. 아, 탈영이라니까요, 그거는.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은 그렇게 합법적인 했는데도 휴가인데도 그러는데. 그렇게 시비를 걸더니 자기는 2번이나 그러니까 시험을 보려면 2번을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뭐 외출을 나갔거나 휴가를 나갔다는 자료가 없어요 전혀. 그럼 이거는 뭔가 이제 뭐 비리가 있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런데 이게 왜 대대적으로 보도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되고 있을까요? 너무 옛날 일이라 그랬을까요? 아니 그거보다는 제가 뭐 언론이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기본적으로. 왜? 자기네들 다 그런가? 그건 아니겠지 설마. 그건 아닐 것 같고 네. 미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눈치를 보고 있다. 아, 어차피 이 사람은 올 임명될 건데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괜히 건드려놨다가 자기들이 피해볼까봐. 왜냐면 재승인 심사도 방통위에서 하잖아요. 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본인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사장 날라가고 만약 이러면 본부장 인사나 이런 데도 개입할 수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KBS2가 지금 위험해요. 그렇죠. KBS 재생인 심사 12월에. 있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YTN도 지금 뭐 YTN은 뭐 민영화잖아요, 옛날부터 지금. 문제였었었고 이러다 보니까 뭐 KBS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청률 때문에 눈치 보고 조금 잘 보이면 나중에 어떻게 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남영진 KBS 전 이사장에 이어서 예. MBC 대주주죠.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했습니다. 네, 해임했죠. 그러면서 황근 교수를 선문대학교인가요? 뭐 네, 미디어 선문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네, 맞아요. 교수 황근 교수를 네. 또 추천을 했습니다. 네. KBS 이사로. 네. 결과적으로 여당이 KBS 여야구도에서는 6대 5인가요? 이렇게 해서 바뀐 거죠. 바뀌었죠. 7대 4에서 7대 4에서 두 명을 바꾸니까 6대 5가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네. 그 바꾼 이유도 솔직히 너무 안 맞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들을 그들의 주장은 법카 털었어요 또 법카 털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뭐 김영란법 위반으로 또 네.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 그러니까 저는 황금 교수는 늘 저와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언론학 이제 물론 이제 그분도 언론학을 전공했으니까 어쨌든 그분은 MB 정부 때 거의 그냥 MB 정부의 혜택을 너무 많이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왜냐하면 제가 종편 그 생기는 거 반대할 때 찬성 입장이었거든요. 늘 저랑 대척점에서 계속 싸웠던 그러니까 그 사람이에요. 사람은 잘 나가네. 당연하죠. 그 당시에 MB 정부 때 이 사람은요 거의 언론계에 진짜 돈도 엄청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프로젝트 이런 거는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종편을 이분은 찬성했고 저는 반대하고 이 입장이 계속 부딪혔던. 그러니까 제가 잘 알죠. 저보다 뭐 나이는 많아요. 이분이 나이는 많은데 그리고 이분이 KBS 이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MB 정부 때 네. 그렇게 열심히 해서 KBS 이사까지 했던 사람이야. 네. 다시 또 불러드려. 아니 무슨 재활용도 아니고 이사를 무슨 이사가 직업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뭐 KBS든 박문진이든 이사 하던 사람이 계속 하더라고요. 뭐 민주당은 대부분 안 그래요. 민주당 민주당 사람들은 안 중에 그래. 한 번 하고 또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국민의힘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사를요. 이사가 직업으로. 그러니까 이사가 직업이 뭐예요 진짜. 차기환이라는 분도 그래. 박문진 이사는 네, 지금 차기환. 이번에 들어간 사람. 네, 네. 그 사람도 거의 KBS, MBC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요. 그 사람은. 한 군데에서만 한 게 아니라 MBC도 했다가 KBS도 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또 들어갔어. 참네요. 야, 나 그래서 능력이 무슨 이사를 대단하네. 직업인가 이분이 원래 차기환 이분은 변호사거든요. 네. 아, 네, 진짜. 근데 어떻게 하긴 차기환 변호사는 우리가 잘 알죠, 그분은. 네. 아 그리고 네. 차기환 이분은 변희재가 고소하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본인 변호인이었어요. 아. 변희재 그 태블릿 PC 있잖아요. 네. 이거 변호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들어간다고 변호사를 그만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변희재가 화가 난 거야. 근데 그렇다고 고소할 수는 없지. 몰라 뭘로 한다던데. 아무튼 변협에 뭘 냈대. 무슨 윤리 뭐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윤리 규정 위반 뭐 이런 걸로
갑자기 야. 그만뒀는데 이제 변희재 말은 이거지. 그렇게 태블릿하고 자기하고 같이 할 때는 윤석열 비판을 하더니 또 이거 쓱 가냐. 근데 이번 이러면서 정권의 비판하더라고. 인사는 특이한 게 다 대통령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시 또 말을 바꾸면서 대통령 그렇죠. 임명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맞아요. 대통령이 마음이 속이 넓은가 봐요. 아니 장지원도 옛날에 얼마나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권성동, 장재원 네.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측근들이 돼가지고 윤핵관들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은 마음이 넓은 거지. 마- 그렇잖아. 자기를 욕하거나 말거나 다시 이렇게 마음이 받아주고 넓어서. 이해해주고 나중에 말 바꾸고 나 아니었습니다. 그때 잘못 알았습니다. 이러면 다 해결해주고.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또 배신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네. 그 전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진심으로 갔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그런데 봐요. 왜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은 배신자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먹고 나머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바꿔도 그런 말 나오지도 않고 왜 그러는 제가 볼 거예요? 때 이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바로 배신할 분들입니다.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모를까 우리 대통령은? 알면서도 그냥 나는 마음이 알면서도 하는 넓으니까. 것 같아. 그래요? 왜?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을 따르던 정치인들이라든지 기반 세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의도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대체적으로 MB계의 도움을 받고 있죠, 지금은. 그렇죠. 보면 전부 다 MB계예요. 네. 지금 들어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동관, 김은혜, 그다음에 누구야 그 김태호 이런 사람들이 다 MB계잖아요. 김대기 실장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장재원, 뭐 권성동 이거 다 MB계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봐요. 이재호 지금 그 이사장. 민주화 맞아요. 무슨 네, 이사장 네. 이런 분들이 주도권을 쥐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미러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상합니다. 자, KBS2가 네. 이번에 연말 재승인 받지 못하면 채널 매각 가능성이 나오고요. MBC도 사실은 지역 민방이 다 적자라 네. MBC에 대해서도 지역 민방을 전부 다 쪼개가지고 팔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서울시도 TBS 민영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물론 뭐 TBS는 지금 이제 소송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25일 날인가 재판이 이제 열리는 중인데 그러면서 지금 한 얘기가 우리나라 같이 공영방송이 많은 나라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동관 씨가. 아니 공영방송 많은 게 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그것도 완 아닌 것 틀린 같은데. 말이에요. 예, 아니 예. 공영방송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상업방송이 많은 게 좋은 게 상업방송과 민영방송은요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이든 돈 많은 사람이 방송이나 신문사를 소유하고 그 사람들이 방송과 신문사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의 목적은 뭐겠어요? 돈이죠. 돈이죠. 그렇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권하고 친해야 돼. 정권하고 척을 져서 돈 벌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하고 친하게 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홍보만 계속해서 하게 당연히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언론을 이용해서 자기들 방어를 하거나 다른 기업을 공격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광고에 의해서 방송이 움직여지고 신문이 움직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돈에 의해서 방송 프로그램도 뉴스 프로그램도 내용이 바뀌게 돼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상업방송이 뭐가 좋냐고요. 공영방송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특별히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국민이 소유한 형태가 되면 네. 국민 입장에서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상업방송은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기업하고 똑같아. 건설사나 뭐 삼성이나 LG나 SK나 그런 기업들 보세요. 서울신문이 지금 그 애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신문이? 호방건설이 그걸 네, 샀잖아요. 네. 주식을.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신문 기사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언론사가. 근데 그걸 뭐가 좋다고 상업방송이 많은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민영화도 제대로 된 민영화도 아니고 뭐 이 정부는 모든 걸 다 돈 들어가니까 우리 못한다 이렇게만 지금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나 기득권, 소위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이걸 다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수화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수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논리적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변화와 개혁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해. 그렇게 되면 언론사가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 그거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되면은 제일 나쁜 교훈이 결국 보수는 살아남는다. 그렇지. 결국 아무리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옳지 않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 살아 돌아온다.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지금 뭐 진본이 뭐 미래를 위해서 뭐 하니 이런 거 해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는 나중에 당하게 된다. 뒤통수 맞는다. 이 생각밖에 사실은 그렇지. 그런 없어요. 생각밖에 할 수밖에 그걸 없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하에서는. 저는 그거는 매우 나쁘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지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진숙 MBC 사장 같은 사람 맞아요. 이번에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원으로 지금 내정이 네. 됐다잖아요. 네. 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추천으로.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터졌을 때 아. 엄청난 오보를 냈어요. MBC가. 네. 그 오보가 전원 구조. 그 오보를 낼 때 보도본부장이에요. 아, 이렇게 책임이 막중한데도 이 사람은 살아남는군요. 그러니까. 불사신이군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예전에도 있었던 MB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고요. 본인이 실제 대구에서 예비 후보로 출마까지 했어요. 사장 그때 나왔었어요. 사장도 하고 네. 대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도 했었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이분이 옛날에 걸프전 보도할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볼 때는요, 걸프전 할 때는 그냥 자기 명성을 위해서 한 것 같아. 그게 무슨, 왜냐면 거기 가서 나가면 유명해지잖아.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물론 이준숙 씨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네. 제가 그냥 판단할 때는 그때 무슨 이념적으로 진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걸프전 때는 그냥 여자 종군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네. 엄청난 활약이었고 최초였어요. 그 전에 그런 종군 기자가 없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군 기자로 나가서 유명세를 얻게 됐고 그 이후에 행보를 보면 보수 진영에서 행보를 쭉 해왔어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뭐 언론 관련된 특보인가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도 했었고요. 네. 이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보수적인 성향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게다가 MBC 파업할 때 노조원들 불법 사찰해가지고 아주 맞아요. 악명이 대단했었지 그것도 않습니까? 논란이 근데 됐었죠. 이런 분을 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건지. 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왜 아직까지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됐으니까 사실 기존 방송에 나가던 것도 다 그만뒀어요. 그만뒀죠. 최민희 의원은. 네, 맞아요. 그리고 아무런 공식적인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손발을 다 묶어놓겠다는 그러니까 거지. 최민희 같이 말 잘하고 그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한 사람을 아예 입을 딱 막아버리기 위해서 너 조용히 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통위에 들어갔으면 만약에 그 전에 임명을 했잖아요. 그럼 2대2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처리를 못해. 자기들 마음대로. 김효재 그렇죠. 대행이 지금까지 그렇게 막 전행을 휘둘렀잖아요. 네. 그 과정이 왜 그랬어요? 2대1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만약에 최민희 의원이 들어갔다고 쳐. 그럼 2대2가 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표결하면 2대2 똑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부러 임명을 안 하는 거야. 임명을 안 해서 2대1 구조를 만드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본인들 원하는 대로 지금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이사들 다 잘라버리고 방심위원장도 자르고 방심위 부위원장도 자르고 네. 그리고 딱 정리를 해놓고 네.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나가는 거지 결국은 두 사람이. 그거는 김효재 씨의 임무였죠. 그렇죠. 근데 최민희 의원이 만약에 들어갔으면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임명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절차적으로 문제가 너무 심각한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바로 잡아야 돼. 나는 그래서 차라리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원이 수가 많을 때 이거 지금 사실상 이런 식으로 손발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결국 이 모양을 만들어놓는 건데 이걸 못하게 법으로 좀 정비하기가 바꿔야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조승래 의원이 뭘 발의했냐면 네. 방통위원 최소 3명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다음 이렇게 마음대로 임명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럼 그것도 자동으로 만들어야지. 얼마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임명되게. 임명되도록. 그렇지. 그런 법안을 만들어주면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그거 그걸 왜 만들어야 국회의원들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나 사실 지금. 그거 하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화가 나네 진짜. 나는 아니, 그러니까, 방송 나가서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민주당이 이런 걸 하라고 입법권을 준 거 아니에요. 우리 말을 안 듣는 거 아닌가? 안 들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를 무시해요. 너무합니다. 너무해. 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해야죠. 개인 생각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아직도 8개월, 9개월이 남아 있어요. 그럼요. 총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밀어붙여서 해야 돼. 국민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너무 맞아요.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 정권에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입법부밖에 없는데 네.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민주당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한테 또 너무 뭐라고만 할 수 없는 게 민주당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것도 있어요. 이 정권이 너무 무섭게. 내가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무섭다 이런 말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럼 국회의원 하지 마세요. 무서우면. 또 그런 말이 또 나오는군요. 그럼 나오기는.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 잘했다고 그래? 무서워하니까 하지 말라고?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예. 노영이를 보내든지. 저는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뭘 못하면 민주당 못했다, 뭘 잘하면 또 민주당이 못했다, 뭐 계속 민주당 욕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은. 아, 그렇지.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좀 효능감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눈치를 너무 많이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캐비넷 때문에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그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친명 비명을 얘기했는데 네.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뒤에서 자꾸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아니 검사 탄핵하자. 예를 들면 한동훈 탄핵하자. 이런 얘기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하냐 이러면서 뒤에서 뭐라고 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맞는 겁니까 대체?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을 하라고 국민들이 보내줄 때는 정말 개혁적인 일을 하라고 보내준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행정부가 그냥 뭐 폭주하는 기관차 같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실망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저는 국민적 비판이 있으면 국회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민주당도 기분 나빠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원의 뜻이 뭔지를 잘 확인하셔서 네.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 다 됐네. 이동관 후보자에 이어서 류희림 방통심의원, 박노왕 TBS 이사장 등이 지금 언론계를 복귀해서 결과적으로는 MB정부 때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했던 인물들이 몽땅 다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예. 자,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유희림 같은 분은 이분은 뭐였냐면 당시 YTN YTN. 해직 사태, 아. 그러니까 직원들 쫓아낼 때 뭘 하고 있었냐면 이분이 경영기획실장이었죠. 경영기획실 인사 담당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도 말이 안 나. 박노왕은 더 심해. 이분은 뭐 했는 줄 알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인가 뭐를 했냐? 연합뉴스 사장이었죠. 연합뉴스 사장이었는데요. 뭘 시켰는지 아세요? 직원들을요. 태극기 네. 개양식에 출석하라고 그래가지고 개양식에 그 앞에 있잖아요. 건물 앞에. 개양식 하잖아. 네. 그거 참석해서 했다니까?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왜? 태극기를 왜 개항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하는지. 그리고 TBS 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구조조정하겠다고. 야,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 TBS 이사장을 하고 그다음에 유일임 같은 사람이 방심위원장 하면 제대로 심의가 될 것이며 제대로 TBS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TBS 안 그래도 지금 거의 정말 죽음 직전에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네, 오늘 최재봉 교수와 함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배프의 촉으로 돌아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배프의 촉 시간입니다. 촉하면 촉이오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신림동 한 공원 산책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서 숨지게 한 이 남자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사건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고요? 예. 처음에 알려진 거는 이제 이 너클로 폭행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직접적 사인 자체가 이제 경부 압박에 의한 뇌손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너클입니다, 너클. 네. 원래는 너클은 의학적 용어입니다. 여기 톡 튀어나온 데 보이시죠? 네네. 이게 이제 주먹을 사용하면 여기가 이제 말할 공격,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감싸는 건데, 사실 여기에는 조금 뭐라거나 약간 범죄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너클링이, 뭐, 화이트 너클링, 뭐, 이런 이게 뭐예요, 의미가 너클링이? 뭐냐면, 네.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걸로 이제 강간하는 방법입니다. 강간하는 방법. 너클링이라는 게 강간하는 방법이에요? 예. 말하자면은, 1차적으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의식이 약간 소실되는 상태에서,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상황을 예, 말하는 그래서 거죠? 목을 조르면서 강간하는 그거를 이제 변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변태죠. 가학적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은 이제 슬랭이 많죠. 특히 이제 시카고의 그 흑인 그 갱들에서는 그런 게 많은데 그 자체를 얘가 이 최 씨가 그걸 재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진짜요? 예. 그래서 얘가 지금 그 전에 계속적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림동 무슨 사건 성폭행부터 계속 검색을 하면서 성폭행 방법을 계속 방법을 검색했더라고요. 검색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얘도 그게 뭔지는 알았을 텐데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색으로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슬랭의 과거의 범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제 범죄를 연구한 사람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아마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순서가 우리 처음에 알려지긴 이거였죠. 지나가는 여성을 너클로 기습을 때려서. 한 다음에 네.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성범죄를 하다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너클을 끼고 공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성범죄를 한다 이 연결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을 역으로 보니까 이놈이 실제로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찰에서는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걸 재현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엉뚱한 걸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얘가 말하고자 이 범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죠. 강간도 미수다. 그리고 사실은 죽인 것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 네. 고의성 주장을 없었다. 그렇게 하죠. 네. 그 이유가 그거죠. 이게 하나의 통으로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이 묻지 않으니까 그냥 각각을 미수고 없었고 우발적이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인터넷에서 넉 달 전에 이 너클을 사가지고 계속 그 등산로 확인하고 CCTV 있는 데 예, 없는지 예. 동선 확보하고 주머니에 계속 넣고 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이제 이런 짓을 예. 했다는 겁니다. CCTV에서 이상한 거 보지 않으셨어요? 애가 좀 약간 좀 뭐라고 하나 이렇게 하죠. 네. 왜 껄렁껄렁하죠. 그러는 예. 거예요? 네. 그게 독특한 행동입니다. 그게. 어... 이 시기에 이 너클을 이용한 범죄의 독특한 행동들입니다. 근데 이 엄마, 그러니까 같이 사는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식구들하고도 얘기를 거의 안 했고, 네. 그 다음에 인근 주변에 있는 PC방에 다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게임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또 뭐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게임에만 몰두하는 그런 것도 있었었고. 게임이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검색하고 채팅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네. 이런 애들이 게임 중독이라고 착각하는 거는 그건 큰 착오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사실은 게임하는 척해서 채팅이라든가 이 다른 어떤 정보를 찾는 건데 네. 요즘에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를 찾는 거가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할 때 조선이라는 사람도 예, 조선도. 게임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얘기가 예, 나왔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친구나 이런 사람하고의 교류는 거의 없고 그렇죠, 예. 그냥 게임을 즐겨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오해가 되는 건 게임 중독한테 죄를 묻는다 이게 아닙니다. 게임 중독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는 행동 자체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경찰에서 그래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그럼 사이코패스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사이코패스 여부는 이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80년도 후반에 미국의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개념이 나온 다음에 뒤에 사이코패스 개념이 최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 다음에 설정한 것이 슈퍼프레데터라고 하는 사이코패스를 잡아먹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슈퍼프레데터 개념이 사실은 프레데터, 이거보다 프레데터, 예. 이거보다 더 상위가 돼야 된다라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사이코패스 개념을 상정하면은 이게 정신질환과 연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은 사실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점수가 나와도 높게 나와도 낮게 나와도 사실 그거는 범죄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충격적으로 지금 밝혀진 게 관악구 국민의힘 소속 의원, 네. 구의원이죠. 최모 의원. 예. 여성 안심 기각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예산 7,400만 원을 전부 다 삭감하면서 자기가 저렇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자랑스럽게 나 이거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성 안식 기각길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랬었단 말이죠. 최인호 씨네요. 자, 이 사람 기본적으로 자화자찬하고 잘난 척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 사건 벌어진 거 보면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성 안식 기각길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필요 없는 거였나요?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네. 그 취약 공간을 방어하는 개념으로서 네. 주로 그 공간을 여성이 이용을 하지만은 여성이 아닌 다른 소수자들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게 되면은 범죄자들한테 신호를 줍니다. 아, 신호를. 신호를 주죠. 아, 여기는 이거 자체를 없앴구나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예, 지금 최인호? 예, 네. 아니. 범인 범인 최씨. 최가 예, 뭘 예. 찾았습니까? CCTV 없는 거 찾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신호를, 그런 전 범죄 예비군이라고 부르는데, 범죄 예비군들한테 바로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 예. 그럼 함부로 없애고 확인도 안 됐는데 아유 그거 필요 없대 이랬단 말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고려대학교의 이지연 교수님이 예, 논문도 연구하신 있어요. 논문을 보면은 효용성이 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걸 기반으로 경찰과 지자체에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과학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쪽 당에서는. 그러면은 아니 이런 과학적인 걸 가지고 분석해서 그거 근거로 해야지. 엉뚱한 자기 그러니까, 개인 뇌피셜로 개인적인 생각 해서 가지고. 그건 아니죠. 네. 이건 너무 이 사람의 이 관악구현 뭐야 얘가 최인호 의원. 예, 이 네. 사람의 이건 너무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일각에서는 요즘 치안이 엉망진창이 된 게 지나치게 이 집회나 시위 관련해서만 신경 쓰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자들이 집회하는 것에만 그냥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민생 치안에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거 아니냐. 치안 공백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렇게도 전적으로 볼수 그 있는 거죠. 부분은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예. 어제 오늘 뭐 검포 5,000명 잡았다고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네. 이게 수시로 동원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형사과라든가 지구대의 인력들이 어떤 뭐 이런 경비 같은 데에 수시로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아. 민생 치안이 구멍이 뻥뻥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성과를 이쪽 잡는 걸로 성과를 특진을 해버리니까 이런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특진을 그런 걸로 가지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로 이제 경비경찰 차출해갖고 그쪽으로 해버리니까. 네. 그리고 뭐 검폭 잡고 뭐 잡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특진을 그쪽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중점을 사실 두겠습니까? 뭐 도둑 잡는 것보다 그런 거 하면 그럼요. 그런 거 그냥 쉽게 잡히죠. 솔직히 말하면 쉽게 할 수 있죠. 훨씬 더 네. 딱 눈에 띄게 크게 행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서 여성들이 이게 위험하다고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 하나 가보는 것보다 사실은 여기서 이거 하나 해주는 게 더 자기한테 유리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요. 예. 자, 어쨌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범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치안이 지금 공백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고 저는 옛날부터 계속 사형 집행론자였는데 전문가들은 그래도 사형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유럽연합과 통상 마찰이 벌어질 겁니다. 국익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저도 제한적인 형태의 사형제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은 이걸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다뤄야 될 일이지 지금 당장 이런 건들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근데 지금 이 사건들의 몇몇은 어차피 사형이 되든 안 되든 할 놈들입니다. 이 범인들은. 네. 형량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지금 이 사형제를 실행한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직접적인 형태의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이거 일종의 포퓰리즘인 거죠. 사형을 진짜 하려고 하면은 네. 그러면 그 진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아니죠. 네.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서희철 교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 사건이 사실 촉발되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반에 있는 A라고 하는 학생이 B라고 하는 학생을 연필로 이렇게 네, 그런 거. 상해를 네. 가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피해를 입었던 학생의 학부모가 이제 선생님을 되게 괴롭혔던 걸로도 나왔는데 가해- 가해 학생의 부모가 또 엄청 괴롭힌 걸로도 나왔어요, 이번에. 게다가 그 가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청 본청소 저기 현직 경찰이고 엄마가 경찰이고 경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빠는 검찰 사무관이더라고요. 네, 뭐 수사관? 수사관이죠. 예. 수사관이라고 부르죠. 5급인, 그러니까 6급인가 7급인가 아마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검사실에 뭐 계장 이런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보통 네. 6급, 7급이거든요. 네. 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엄마가 와서 선생님한테 먼저 가서 면담을 해가지고 막 쭈룩쭈룩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또 아버지가 와가지고 또 이제 이 건과 네. 관련해서 이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압력이 좀 행사된 거 아니냐.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압박을 느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던 것 같은데. 결국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경찰에서는 서초경찰서죠. 네, 조사하면서 혐의 없다. 혐의 없고 근데 이제 혐의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혐의가 없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가 너무 빠른 결론을 내린 거 아니냐. 현직 경찰이라고 하죠. 이게 본청에 이 정도면 글쎄요.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적어도 경찰이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이게 흔히 말하는 같은 밥그릇 먹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렇게 처리하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죠. 근데 이 이게. 사건이 특히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그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왜 그러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유서 같은 것도 있고 뭐 유서는 없지만 이제 일기장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죠. 예, 이랬었잖아요. 유서를 대용할 수 있는. 예. 네. 그랬더니 그때 이 선생님의 유족들이 좀 철저히 조사해달라.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이 괴롭힘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힘들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결론을 그냥 아주 딱 내려버리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건 매우 부적절하죠. 그거는 아니 지금 극단 선택을 하셨는데 그 전체적으로 맥락상 이분의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찾으라고 지금 수사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자기네가 그냥 딱 정해버리고. 그럼 뭐왜 수사를 하죠? 아니 그리고 가해 학생의 부모는 선생님한테 먼저 전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없어. 딱 먼저 그냥 결론을 내버려요. 근데 이미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발표한 그 서초경찰서의 그 간부는 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건 발생 한 달 정도 된 8월 14일 날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연필 사건 학부모가 먼저 해당 교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없다.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범죄 혐의는 없다. 이렇게 말했으나 그게 아니었다. 선생님의 개인 휴대전화로 2차례 전화를 한 사실도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수사 중에 서둘러서 혐의 없음이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건 이딴 식으로 수사할 거면 그냥 검찰로 다 넘기라고 하세요. 이게 수사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자기 식구 이렇게 감싸주게 하는 당연히 그런 겁니까? 감싸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서초경찰서 애들이 예전부터 좀 많이 이상해요. 그래요? 자, 이러면 이 선생님 이거 혹시라도 순직으로 될 수 있어요? 이 서희초 선생님. 아마 순직위원회가 아마 열린다는 것 열리게 같은데. 되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맥락을 봐야 되겠죠. 네. 과거의 사례로 봐서는 네.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그래요? 예, 예. 오. 이런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상 지금 형태로만 뭐 극단 선택이라고 해서 꼭 순직이 아니라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 전체 그래요? 맥락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전적으로 그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은 분명히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봅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신림동 등산로 그 강간 살인 사건. 네. 그거는 사실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출근 학교에 중이잖아요. 출근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러면은 애초에 잘못 알려진 순직으로? 것은 그래서 네. 애초에 잘못 알려진 등산이 것은 아니라 산책이 아니라? 그죠. 왜 놀러 가려고 그랬냐 그게 아니라 뭐 연수를 받기 위해서 출근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출근 중에 우리가 회식하는 과정에서도 돌아가시면 순직인데 출근 중이면 왜 순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핵심은 그 등산로나 이렇게 그 길이 통상적인 그 길로 사용되느냐 학교까지 가는. 네. 이제 근데 이런 게 조금 통상적으로 핵심이긴 가신 것 하죠. 같습니다. 그 길로 예전에도 많은 분들이? 예, 아니 그분도 예전에 그쪽으로
출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셨던 거니까 그거는 뭐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순직으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예.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번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예. 것 같아서 좀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말 대한민국 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특히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식구들이 거기 관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서둘러서 봉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거는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너무 눈가리가 와웅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그래요. 분명히 다 알려질 건데 그냥 지금만 피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얕은 수를 써갖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되겠습니까?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으니까 결국 맥락이 한 가지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보니까 두 분 다 사실은 선생님들이네, 피해자들이. 선생님이시죠. 예. 특히 여성 피해자들. 그렇죠. 그리고 계획적이고 아주 악질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그 가해자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또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괴롭히는 형태가 돼버리고. 참 이걸 뭐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요즘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진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요 이 서희초 선생님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 발표 아니었다. 앞으로 계속 조사해서 정확하게 가리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태도를 보아서는 좀 믿음직스럽지는 않다. 이런 얘기 좀 해볼 수 있을 것 그럼 같고요. 중간 발표를 하신 건가요? 그럼 이제 와서는 중간 발표라고 이제 주장하는 중간 거죠. 발표가 문제라고 틀렸다는 하니까. 거죠. 자인하는 거네요. 그럼. 근데 보세요. 아버지가 검찰 사무관이고 엄마는 경찰이에요. 얼마나 선생님이 압박감을 느끼겠어요? 2년 차밖에 안 된 선생님 입장에서 사실은.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진짜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우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신장식 변호사 김필승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사법 있는 날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가기 전에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스.